우리는 대부분 국가의 흥망성쇠가 선거나 혁명, 혹은 대중 앞에 선 강력한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 역사를 깊이 파고들수록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당신의 직업 전망, 주택담보대출 금리, 국가부채,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경제적 자유가 국회나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당신이 결코 들어가 볼 수 없는 조용한 방 안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방은 정치인이 아닌 분석가들로, 유권자가 아닌 경제학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개적인 토론이 아닌 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금리부터 세계화, 규제 완화, 긴축 재정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들은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민주적 정당성도, 선거를 통한 책임도, 심지어 누가 왜 자금을 지원하는지 공개할 의무조차 없는 기관들에 의해 정교하게 제조되었습니다. 바로 싱크탱크입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이곳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싱크탱크가 어떻게 현대 경제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이 거대한 재앙으로부터 스스로를 재건하려 몸부림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입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각국 정부는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적 관료제는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대부분의 정부에는 상주하는 경제학자 팀도 정책연구부서도 없었습니다.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나 생산성, 무역 역학, 조세 모델을 분석할 전문가 집단이 전무했죠. 그리고 그 거대한 공백을 외부자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1916년 워싱턴의 소규모 경제학자들과 자선가들이 브루킹스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이는 경제연구에 전념하는 영구적인 비정부 기구를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학술단체 같았지만 설립 첫날부터 브루킹스는 국가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연방 예산 편성부터 전시 물자 생산, 초기 통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척한 이 모델, 즉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전문 지식이 공공정책을 이끄는 이 모델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 영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혼란과 실패로 끝난 파리 평화협상 이후 또 다른 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채텀하우스로 더 잘 알려진 왕립국제문제연구소입니다. 설립 목적은 디셉티블이 단순했습니다. 정치인, 외교관, 금융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공개로 국제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채텀하우스는 영국 엘리트층과 새롭게 부상하던 지정학적 경제의 세계를 잇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 싱크탱크는 더 이상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보자산이자 전략적 조언자였으며 다가올 세기를 정의할 지적 구조의 중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랜드 연구소가 등장합니다. 1948년에 설립된 랜드 연구소는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기관과도 달랐습니다. 학계, 군사정보, 컴퓨터 모델링, 경제 예측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조직이었죠. 랜드는 단순히 정책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핵전략, 게임이론, 리스크 모델, 초기 행동 연구, 냉전 시뮬레이션 등 랜드는 수십 년간 미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을 형성할 사고방식 자체를 생산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 등장하는 모든 주요 싱크탱크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자 싱크탱크는 워싱턴, 런던, 브뤼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버 연구소, 카네기 재단, 외교협회, 미국 기업연구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등 각각 고유한 이념과 자금 기반, 전략적 목표를 가진 이 기관들은 정치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 바로 아이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들의 힘을 이해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싱크탱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4년이나 8년마다 바뀌고 의회 권력은 이동하며 내각은 교체됩니다. 하지만 싱크탱크는 그 자리에 남아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이 가능한지 혹은 무엇이 불가피한지 믿게 만드는 지적 프레임워크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 경제 질서가 선거가 아닌 합의 제조를 통해 구축된 방식입니다. 유권자들이 인물을 두고 논쟁할 때 싱크탱크는 원칙을 두고 논쟁합니다. 시민들이 후보자들 사이에서 선택할 때 싱크탱크는 세계관들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중이 정책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싱크탱크는 애초에 어떤 정책이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각본을 씁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진정한 영향력을 파악하려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싱크탱크는 진공 속에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부, 대기업, 방산업체, 억만장자, 그리고 정책 형성에 명백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글로벌 재단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록펠러, 포드, 카네기 재단부터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거인, 에너지 기업과 기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이득을 볼 수 있는 모든 주요 부문이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약속과 함께 전달되지만 그 이면의 인센티브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싱크탱크가 후원자의 장기적인 이익과 충돌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받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자금은 그저 미리 정해진 세계관에 이미 동의하는 기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규모에서 영향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명령이 아닌 정렬을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정부 내에서 상식으로 통하게 되는 경제적 아이디어들은 가장 강력한 후원자들의 전략적 목표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80년대의 규제 완화, 금융 자유화, 자본 소유자에 대한 감세, 공공부문 산업의 해체를 찬양하는 보고서가 물결처럼 쏟아져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나 미국 기업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이 더 적은 제약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업하기를 원했던 기업 후원자들의 지지를 받아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편 브루킹스나 외교협회, 채텀 하우스 같은 기관들은 세계화 자체의 지적 토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 무역 자유화, 그리고 국가부채의 해결책으로서의 긴축 재정. 싱크탱크는 단순히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세계관을 표준화했습니다. 시장은 합리적이고 정부는 비효율적이며 세계화는 운명이고 불평등은 진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작용이라는 세계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야기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우리 사회가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긴축 정책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우리에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던 그 정책들은 바로 수십 년에 걸쳐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 설계하고 전파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념의 직접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멀리 떨어진 조용한 방에서 만들어진 이론에 의해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가 되자 싱크탱크는 통치기구 그 자체에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각 강요, 중앙은행 자문위원, 전략 컨설턴트, 세계은행 경제학자, IMF 협상가, 무역 대표들을 공급했습니다. 회전문 인사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경제 권력의 핵심 특징이 되었죠. 한 사람이 골드만삭스에서 5년, 브루킹스에서 3년, 재무부에서 2년, IMF에서 1년을 보낸 후 싱크탱크의 선임 연구원으로 돌아왔다가 자신이 몸담았던 산업을 규제하는 위원회에 임명되는 식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순환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이념적 연속성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든 기저에 깔린 경제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 원칙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치 자동 조종 장치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집권하든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유, 이기가 예측 가능한 주기로 반복되는 이유, 그리고 서명하는 얼굴만 바뀔 뿐 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유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이 지적 구조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명확해집니다. 싱크탱크는 세계 경제의 관찰자가 아니라 그 서사를 쓰는 작가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인이 사용하는 어휘, 언론인이 의존하는 프레임워크, 규제 당국이 신성시하는 지표, 그리고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하거나 빼낼 때 내면화하는 스토리를 정의합니다. 그 때문에 싱크탱크는 단순히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인식이야말로 모든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존경받는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 한 편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고서가 임박한 부채 위기나 생산성 증가 둔화를 경고합니다. 몇 시간 안에 그 서사는 퍼져나갑니다. 언론 매체가 이를 기사화하고 뉴스 채널은 토론 주제로 삼고 정치인들은 청문회에서 인용합니다. 중앙은행은 시장이 주목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석가 10명이 있던 개인적인 방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하나가 국가적 불안감이 됩니다. 이것이 현대 경제 권력의 본질입니다. 분석을 기대로, 그리고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싱크탱크가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면 시장은 긴장합니다. 그들이 긴축 재정을 요구하면 정부는 예산을 줄입니다. 그들이 규제 완화를 옹호하면 자본은 더 빠르게 흐릅니다. 그들은 세계 시스템의 감정적 온도를 설정하지만 정치인과 달리 그렇게 하기 위해 대중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선거보다 훨씬 안정적인 통화, 바로 신뢰성에서 나옵니다.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들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지적 후계자들을 보십시오. 시카고 대학에서 시작되어 후버 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에 의해 증폭된 그들의 연구는 20세기 후반 경제학의 정서를 재정의했습니다. 자유시장, 규제 완화, 변동환율제, 법인세 인하, 민영화. 이는 단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그리고 수십 년간 세계 경제 정책을 지배한 워싱턴 컨신지브라 서스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가가 민주적 수기가 아닌 지적 인큐베이터에서 탄생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은 직접 정책을 만들지는 않지만 합의를 만들어냅니다. CEO, 중앙은행 총재, 국가 원수들이 모여 글로벌 리스크, 공급망,
디지털 통화, 기후 경제학을 논의할 때 그 결과물은 법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누가 그것을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유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실질적인 금융적 결과를 낳습니다. 하브는 자본의 흐름을 형성하고 자본의 흐름은 정책 선택을 형성하며 정책 선택은 수십억 명의 삶을 형성합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싱크탱크가 정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즉 국경을 넘어 서로를 강화하는 아이디어, 모델, 서사의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브루킹스의 보고서는 채텀 하우스에서 인용되고 랜드의 논문은 NATO에서 사용됩니다. 외교협회의 분석은 백악관 브리핑에 등장하고 피터슨 연구소의 보고서는 IMF에 의해 인용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상호 참조는 보편적 진실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충분히 많은 기관이 동의하면 다른 의견은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강력한 순환고리를 만듭니다. 싱크탱크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 아이디어가 엘리트의 하브의를 형성하며 하브는 시장의 기대가 됩니다. 기대는 정치적 행동을 형성하고 정치적 행동은 다시 원래의 아이디어를 강화합니다. 이 피드백 루프는 매우 효율적이며 대중이 뚫고 들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정책이 종종 미리 결정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어떤 투표가 있기 훨씬 전에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토론은 수년 전 대중이 결코 보지 못한 회의실과 컨퍼런스 홀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싱크탱크는 우리가 사는 경제 현실 그 자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싱크탱크는 당신이 TV에서 보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곳들입니다. 정보기관을 위해 기밀 브리핑을 제작하는 곳,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조용히 자금을 지원받는 곳, G7의 의제가 되는 백서를 작성하는 곳, 그리고 IMF,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과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곳들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인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장막 뒤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좌파와 우파의 충돌이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이디어 간의 경쟁에 의해 형성됩니다. 바로 대중이 결코 선출하지 않은 기관들에 의해 정제되고 시험되고 포장되어 유통되는 아이디어들 말입니다. 싱크탱크는 그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공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당신 자신의 금융적 미래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이해하고 싶다면 공식적인 이야기 뒤에 있는 기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돈에 대한 결정은 단지 의회나 중앙은행에서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들은 그들 아래에 있는 지적 인프라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형성하는 프레임워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누가 그 프레임워크를 작성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항상 세상의 반응만 할 뿐 세상을 예측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 나서는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